오늘은 미국의 국채금리가 상승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높아지고 주식시장이 요동치는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지난 2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빠르게 상승하면서 뉴욕 증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증시도 주가 변동성이 커졌죠. 32,000포인트까지 올랐던 다우존스 지수는 26일 3930포인트의 거래를 마쳤고 14,000포인트까지 올랐던 나스닥 지수도 13,200포인트로 떨어졌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최근 1.5%를 넘어서는 등 급격하게 오르면서 증시의 불안감이 커졌기 때문이죠. 지수 3,200을 뚫었던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도 한때 3,000포인트 밑으로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코스피도 코스닥도 하루에 2~3%씩 급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각국의 주요 지수가 미국의 금리 흐름에 연동하며 등락을 거듭하면서 불안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안전자산인 미국 채권의 기대 수익률이 높아지면 주식의 매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미국에서 주택담보대출, 자동차 담보대출, 학자금 대출 등의 벤치마크 금리로 널리 쓰이고 있죠. 미국 기업이나 가계의 대출 금리를 산정할 때 기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상황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글로벌 장기 시장 금리의 벤치마크로 쓰이고 있죠. 채권 금리가 오르면 주식에 비해 채권의 매력이 높아지죠. 증시와 신흥시장에서 자금 유출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물가가 오르게 되죠. 그러면 증시에 부담을 주기 때문이죠. 경기가 회복하면서 국채 수익률이 서서히 오르면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런데 경기는 아직 회복되지 않았는데 금리만 단기간에 급등하면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잖아요. 금리가 급등하면 물가 상승을 자극한다고 했죠. 그러면 중앙은행에선 조기 테이퍼링, 즉 채권 매입을 축소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시중에 풀려있는 자금을 축소시켜 물가 상승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채금리 급등에는 1조 9천억 달러에 달하는 경기 부양책과 코로나19 백신 보급에 따른 경기 회복 기대감, 반도체, 국제 원자재, 식품 가격 동반 급등, 그리고 미국에 30년 만에 최강 한파가 닥치면서 야기된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경기 부양책이 조만간 시행될 것이란 전망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죠. 이런 규모의 자금을 동원하려면 국채를 발행하는 것 외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1조 9천억 달러의 부양책이 통과되면 미국이 코로나 대응을 위해 투입한 재정은 총 5조 6천억 달러로 늘어납니다. 지난해 미국 연방정부 본예산 4조 7,900억 달러보다도 많아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3조 6천억 달러 수준의 양적 완화를 했는데요. 금융위기 때보다 2조 달러가 더 많은 겁니다. 그럼에도 2008년 당시엔 시중은행에 풀린 유동성이 돈을 빌려주고 못 받을까봐 대부분 중앙은행의 초과지급준비금으로 되돌아왔어요. 그래서 실제 시중에 흘러들어간 돈이 그리 많지 않았어요. 그러나 현재는 현금을 직접 뿌리는 탓에 유동성이 넘쳐나면서 인플레 압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8월 연 0.5%대 초반까지 떨어졌지만 올 1월 초 연 0.9%대로 오른 데 이어 두 달 만에 1.54%까지 뛰었습니다. 금리는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준다고 했죠. 다수 의견은 10년물 기준으로 연 1.5% 선을 넘으면 부정적으로 봅니다. 연 1.75%까지 오르면 위험 신호가 나오고 연 2.0%가 되면 금리 인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들 합니다. 노무라증권은 10년물 수익률이 1.3에서 1.4% 사이에 머무르면 미국 주식은 약간의 하향 조정만 겪겠지만 1.5%를 상회할 경우 급격히 하향 조정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국채금리가 가파르게 증가했기 때문이죠. 연준은 소비자 물가지수를 인플레이션으로 봅니다. 연준은 2% 평균 물가 목표제를 공식화하고 있죠. 이것은 앞으로 2%를 웃도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해도 금리 인상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상당 기간 제로금리를 유지하겠다고 천명한 셈이죠. 평균 물가 목표제는 제로금리를 유지하기 위한 포석입니다. 물가는 2.5% 이상 급격한 상승을 보이지 않는다면
대개 경기에 순행합니다. 문제는 인플레이션의 속도라는 말이죠. 지금 국채금리 상승세가 두드러지는 것은 부양책 통과 때문이죠. 정부가 공격적으로 돈을 풀면 시장은 물가가 더 빠르게 뛸 것이라는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로 이어집니다. 지난 2월 미국의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2.14%까지 올랐으나 2월 말에는 1.91로 떨어졌습니다. 은행 이자와 같이 표면적으로 우리가 받게 되는 이자를 명목금리라고 합니다.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지 않고 표시되는 금리를 말하죠. 명목금리는 원금에 대한 이자율로 은행에 고시된 이자율이죠.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시장금리이자 전 세계가 기준으로 삼는 명목금리입니다. 시장금리에는 성장률과 기대 인플레이션 그리고 리스크 프리미엄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실질금리는 명목 이자율에서 물가 상승률, 즉 인플레이션을 반영하여 실질적으로 우리가 받게 되는 이자율을 말하죠. 어빙 피셔가 이를 경제 공식으로 표현했습니다. 명목 이자율은 실질 이자율 플러스 물가 상승률. 따라서 요즘 10년물 국채금리가 오르는 것은 기대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중앙은행이 정하는 기준금리는 변하지 않는데 우리가 받는 대출금리가 오르고 있는 것은 위와 같이 시장금리를 기준으로 하여 대출금리가 결정되기 때문이죠. 기준금리는 단기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단기채는 장기채에 비해 경제적 변수가 덜 반영되죠. 그러나 실질금리가 아직은 마이너스 상태입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현재 상황이 인플레이션이 아닌 리플레이션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합니다. 리플레이션은 물가 하락폭이 줄어들거나 상승폭이 완만해지거나 하는 전환점을 말하죠. 연초 원자재 물가가 오르는 현상은 지난해 중국발 코로나19 탓에 급락했던 가격이 회복되면서 나온 결과라고 진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올해 경제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완전히 되돌아가기는 힘들다고 보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나 우려하는 점은 상승하는 물가가 시장이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수요가 커지면서 나타나는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 즉 디맨드 풀 인플레이션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은 비용의 증가로 인해 물가가 상승하는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 즉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를 둘러싸고 미국에서 때 아닌 인플레이션 논쟁이 붙었습니다. 레리 서머스 하버드대 교수가 바이든 정부의 대규모 부양책이 규모면에서 제2차 세계대전에 가까운 수준이라며 한 세대 내에서 경험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을 촉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죠. 반면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확장적 통화정책으로 인플레이션 없는 완전 고용 실현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요. 연준의 정책 목표는 실업률 3.5% 수준의 완전 고용과 2.0%의 물가 상승률입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지난 2월 24일 상하원 청문회에서 물가 상승률이 목표치에 도달하는 데 3년 이상이 걸릴 수 있다며 금리 장기 동결을 시사했습니다. 아울러 국채금리 상승은 회복에 대한 시장의 자신감을 반영하는 것이라며 금리 상승에 큰 의미를 두지 않겠다고 밝혔죠. 연준은 물가 안정과 함께 완전 고용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미국의 실업률은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인 작년 2월까지만 해도 3.5%였어요. 그러나 코로나 사태로 14.8%까지 올랐다가 지난 1월에는 6.3%로 떨어졌죠.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불안해하고 있는 시장을 진정시키는 것은 어찌 보면 쉬울 수 있습니다. 연준이 시장에서 당장 10년물 장기 국채를 매입한다고 하면 국채 가격이 오르고 금리는 떨어지죠. 장기 국채를 매입하기 위해 단기 국채를 파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쓸 수도 있죠. 또한 수익률 곡선 관리 방법을 쓸 수도 있습니다. 양적 완화가 일정 규모의 국채를 기계적으로 매입하는 것이라면 수익률 곡선 관리는 장기 금리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국채를 물량과 상관없이 매입합니다. 그러나 이는 저금리의 자산가치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돈이 실물 경제로 가지 않고 금융자산의 가격을 띄울 수 있죠. 또한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아
망해야 할 좀비 기업들을 양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률 곡선 관리는 장기금리가 가진 시그널 기능을 훼손하고 중앙은행이 시장을 왜곡시킨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죠. 연준이 섣불리 이런 정책들을 쓸 수 없는 이유입니다. 더구나 연준은 곧 집행될 정책자금 1조 9천억 달러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주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장 일각에서 기대하는 것처럼 장기 채권 매입 확대 등의 조치로 금리를 계속 붙잡아 둘 것이란 신호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는 셈이죠. 우리가 3월 FOMC 회의를 지켜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쓸 수 있는 조짐도 보입니다. 그 이유는 최근 중국이 미 10년물 국채를 매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연준이 3년간 기준금리를 제로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장기 국채 금리가 오르는 파워레이스 수수께끼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서입니다. 그동안 중국이 월 평균 50억 달러 정도의 미국 국채를 내다 팔았는데 작년 9월 이후엔 60억 달러대로 늘렸어요. 미국과 맞짱을 뜨고 싶은 중국의 미 국채 보유분은 그동안 줄어서 1조 달러 정도 됩니다. 이를 8천억 달러 선까지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해요. 어떤 형태라든 미국은 이에 대응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막말로 중국, 네가 이렇게 국채를 팔아제끼면 나는 채권을 상환할 수 없으니 뱉어라 라고 국채 모라토리엄을 선언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미국 국채금리 급등과 인플레이션에 대해 요약해 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면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엔 더욱 좋은 자료로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